시청자 여러분,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생생토론 진행을 맡은 송민석입니다. 무엇보다 지루하지 않고 참여하고 싶은 토론으로 이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다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코로나19 여파에도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지역 부동산입니다. 대전과 세종이 특히 뜨거운데요.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의 실태와 전망은 어떤지, 또 내 집 마련은 과연 언제 하는 게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를 하도록 할 텐데요. 제 오른쪽부터 소개를 드리면요. 이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영원 대전지부장 함께 하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대전경실련 이광진 기획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 박유석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오전 8시에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도시의 균형 발전도 이뤄내고 또 원도심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마련됐다라고 봅니다. 박병석 의장 후보께서는 행정수도 완성이나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뛰어난 위원이라는 점에서 행정수도 완성의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지고 시도지사와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VCR 보셨는데요. 이 대전 부동산 시장이 참 뜨겁습니다. 이 최근에 어제 나온 기사인데 이 과학벨트 예정지죠. 둔곡지구에 아파트 부장을 했는데 최고 경쟁률이 120대 1까지 나왔습니다. 또 어제 마찬가지로 이 대전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나왔는데요. 대전하고 세종이 1위, 2위입니다. 이 참 뜨거워도 너무 뜨거운 대전 집값, 먼저 현장 목소리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서지 부장님,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지금 요즘의 집값 동향 어떻다고 보시세요? 지난해에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새해 들어서 2020년도에는 일정 부분 좀 하락 조정 시장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은 전혀 맞지 않고 지금도 대전 지역 아파트 가격은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게 현장에서 보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작년 말쯤에 좀 조정이 되는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다시 또 오르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도 이제 작년에 지금도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 올해도 지금 도룡동 같은 경우에 1월 초에 보면 10억 5천에 거래됐던 물량이 지금 보면은 5월 달에 12억에 거래되는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보면 단기 내에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이 단위가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오르면 5천, 1억 단위로 이렇게 큰 폭의 가격 상승을 하고 있는 요인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 전반 지금 이제 감정원이라는 발표를 보면 0.43% 올랐다 그러는데 그거는 전국의 어떤 그 표준을 지금 낸 것 같고요. 현장에서 지역별로 단지별로 보면 그 가격 차이가 편차가 무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현장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지역에서는 단기 내에 뭐 1억씩, 2억씩 이렇게 오르는 지역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얘기를 좀 이어서 박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대전 부동산 왜 이렇게 오른다고 보세요? 뭐 한마디로 말씀을 좀 드리면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규제 덕분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규제 덕분이다. 네네. 네네. 왜냐하면 지금 정부의 그 부동산에 관한 정책은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과 수도권의 투자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그 외의 지역으로 이제 시중에 자금들이 좀 흘러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거의 규제 지역이 그러니까 규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부동산 투자처로서는 좀 뭐 깨끗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자본이 자꾸 들어오고 부동산 가격은 그로 인해서 계속 상승하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정부의 규제 정책 자체가 대전에 영향을 크게 못 주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대전 부동산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때 전망이 나오기를 총선이 끝나면 정부 여당에서 규제를 할 것이다. 이런 네네. 전망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네. 근데 규제가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시행되고 있는 건 대표적인 게 뭐 투기 지역이라든지 투기 과열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정 지역이라 이런 거를 좀 들 수가 있는데 대전도 뭐 2년, 3년 전부터 계속 필요하다. 또 앞으로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는 어떤 뭐 다른 우회적인 방법이 있기는 하죠. 뭐 주택보증공사를 좀 이용을 한다든지 해서 분양가를 조금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로도 좀 충분하다라고 좀 보는 견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 그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 중에서도 또 유독 대전이 어떤 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유리하니까 또 세종하고도 가깝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좀 높게 투자하시려고 하는 그 시중 자금에 대해서 그렇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세종 말씀해 주셨는데 세종도 대전과 마찬가지로 혹은 대전보다 더 뜨겁다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세종은 심지어 지금 트리플 규제라 그러죠. 이 투기, 투기과열, 투기 조정 지구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세종도 뜨겁습니다. 이소님, 세종 왜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일단 시장을 진단을 해본다라면 네네. 대전과 세종이 어떤 쌍끌이 장세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뭐냐면 세종이 오르면 대전이 추격하고 세종이 멈춰 있는 동안 다시 대전의 가격이 오르고 다시 그 여파가 세종시로 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대전은 비규제 지역이고 그다음에 세종은 사실 규제로 똘똘 뭉쳐 있는 어떤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대전과 중간에 있는 조치원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에서의 어떤 신규 이제 투자 세력들이 이제 유입되면서 어떤 가격을 상호 상충시켜가는 어떤 암묵적인 어떤 이 투자 행위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첫 번째적인 가격 상승 요인으로 보여지고요. 저도 이제 작년 그 연말쯤 되면 이제 대전의 어떤 가격 규제가 이제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둔화될 거라고 이제 봤는데 사실 이제 그 둔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더 올라가는 어떤 현상이 보여지는데 어쨌든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큼 추격 매수가 따라줘야 되는데 가격이 오른 만큼 추격 매수가 사실 대전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이질 않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상승의 어떤 한계점이 오지 않았나 그런 걸 느낀 사람들이 다시 세종시로 이제 투기 수요들이 어떤 갈아타는 어떤 형국 때문에 최근에 이제 세종하고 대전이 상승률 1, 2를 다투는 어떤 주된 요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본 자료에서 보니까 대전 세종이 키 맞추기, 네. 그러니까 대전이 오르면 세종이 오르고, 네. 그러니까 동반 상승이죠. 네. 실제로도 저는 그렇게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네. 있다는 말씀이시죠. 서지 부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대전 부동산 상승률을 보니까 과거에는 뭐 서구, 유성구가 압도적으로 상승을 이끌었잖아요. 예, 근데 예. 요즘 추세는 대덕구, 동구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 중구도 물론 있고요. 예, 예. 혁신도시에 대한 기대감, 실제로도 그렇게 큽니까? 어떻습니까? 심지어 혁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에 대덕구 연축지구 같은 경우에는 유지에 있는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서 하루에 기존에 이제 계약을 했던 것들을 3천만 원 계약금 걸어놓은 거를 계약을 해지하고 6천만 원에 다시 재계약을 하는 그런 일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보는 그 이상으로 어떤 그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전의 어떤 그 대전에 대한 투기에 대한 관심은 많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서구와 유성구로 좀 한정되는데 지금은 이제 뭐 대덕구, 동구까지 전 지역으로 지금 확산되는 그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게 혁신도시라는 게 이 어떤 지방의 균형 발전 이런 걸 위한 정책이잖아요. 근데 지금 역설적으로 이 지역 부동산 값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물론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전에 우리가 이제 수도권 중심의 어떤 과열이 있었어요. 근데 네네. 이제 참여정부 때부터 전국으로 이제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네네.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종이 옆에 이제 건설되다 보니까 네네. 혁신 지역에서 제외가 됐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후에 세종 건설과 관련해서 이제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됐고 네네. 그래서 우리 지역도 혁신 도시가 돼야 된다 이런 어떤 지역의 열망들이 있었죠. 그리고 작년 말에 이제 통과를 하다 보니까 올 초인가요? 통과하다 네네. 보니까 3월이죠. 여기에 예. 대한 이제 기대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보통 다른 지역의 혁신 도시 보면은 새로운 신도시들이 하나씩 이제 생겨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은 시민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발에 따른 그 편차, 이익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몇 가지가 더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호재가요. 예. 뭐 우리가 그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한다 했었는데 이게 사실 눈으로 보여지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중곡이나 이런 지역의 아파트들이 이제 올라서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는구나 이런 어떤 기대감들도 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얼마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트램이라는 도시철도가 또 준비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 심리도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동시에 좀 맞물리면서 가는 것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풍선 효과 때문에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한편에 있어서는 정부가 규제를 한다고 하면서도 또 건설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또 혜택들을 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대전 지역이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램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세종의 아파트값 급등의 이유가 뭐냐 봤더니 M버스, 이 BRT 사이에 어떤 노선버스가 추가로 설치되는 게 있나 봐요.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가격에 실제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박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특히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부동산 정보라든지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 좀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 때는 내 아파트가 가격이 어떻게 될까 자주 확인하시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죠. 세종 같은 경우는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도 우리가 일반적인 부동산이 가격이 변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빠르고 정보에 대해서도 충격이 오면 그 충격에 대한 결과가 빨리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BRT 보조 노선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M버스라는 호재가 나타나게 되면 또 가격은 또 오르게 되고요. 또 세종에 보면 우리가 아파트를 매입하시는 분의 이제 지역별 거주 비율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세종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거의 40% 후반대에서 50% 초반대까지 유지가 좀 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지역에 계신 분과 외지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세종 아파트 가격을 분석을 하고 볼 때는 어떤 외부적인 객관적인 그 작지만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지표들이 부동산 가격을 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죠. 외진 비율이 그 정도 되는 건 세종이 이제 지역의 다른 지방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압도적 대전 같은 경우는 20% 정도 유지를 하고요. 뭐 주변 지역에 뭐 청주 같은 경우도 작년 말 기준 작년 뭐 11월, 12월에 이제 유동자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때도 올라간 게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세종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CG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대전과 세종이 얼마나 올랐는지 주택가격 동향입니다. CG 한번 보여주시죠. 이 5월 전국의 주택가격 동향입니다. 이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니까 수도권은 뭐 논외로 하고요. 서울은 떨어졌고 경기 인천은 올랐는데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을 이렇게 보면요. 대전이 0.43%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리고 세종이 0.32%로 2위고요. 요즘에 뭐 충북이 뜨겁다고 하는데 충북도 3위입니다. 아까 잠깐 키 맞추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전하고 세종이 키 맞추기를 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 최근에 이 부동산 가격의 흐름을 보면 이미 천안까지는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봤는데 대전, 세종도 어떻게 보면 수도권의 개념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렇게도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교통의 발달이 어떤 이동의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강역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대전과 세종은 이미 수도권에 이제 편입이 됐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광역시 체제라는 어떤 별도의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부동산 가격으로 봤을 때는 약간 디카플링 되는 어떤 그런 영향들이 있는데 세종시도 ITX라는 어떤 정보청사역을 만들겠다라는 어떤 고속철도의 어떤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트램이라든지 어떤 대형 개발 호재가 대전에도 있지만 이런 그 교통수단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변화나 지역의 큰 어떤 혁신 도시와 같은 이런 도시들이 생겼을 때에는 어떤 기대 심리에 의해서 외부 투기 세력이 유입되기가 쉽죠. 사실은 이런 지역의 어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때에는 투기 세력의 어떠한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대전이 됐든 세종이 됐든 외부의 유입 세력들이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고 그 부동산 가격이 올려놓은 상황에서 실제로는 이 지역에 사는 분들보다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열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열광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부에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교통이 발달이 들어온다면 그 교통 때문에 유동 인구가 얼만큼 늘 것인가. 그리고 교통 역세권으로 우리가 불리는 그 역에 얼마나 많은 상권이 발달될 것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인구 유입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지역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거를 지역 주민들께서 생각을 먼저 해보시기 전에 또 그런 것들의 효과가 정상적으로 전달되기 전에 외부의 유입 인구에 의해서 부풀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다른 광역시에 보면 이 혁신도시들이 들어왔을 때에는 어느 한 특정 지역이 공동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인구가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는다면 내부에서의 인구 이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대전도 때문에 뭐 사실 장기적으로 그런 봤을 예. 때는 한 지역의 침체를 또 의미할 수 있는 영향이 있을 거고 또 새로운 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기존에 어떤 인구가 풍부했던 구도심의 어느 한 지역이 인구가 다른 쏠림 현상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어떤 현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감안하지 않고 어떤 대형 개발 호재라든지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땐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급반등할 수 있는 기대 심리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분명하지만 자칫하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땐 부동산 가격만 올려놓고 실효적 어떤 기대 이익이라든지 이런 거를 못 볼 수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유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저희가 실태에 대한 얘기는 여기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전망으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아니다. 다양한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온 네 분 전문가분들께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앞으로 전망 저희가 좀 쉽게 나눠볼까요? 더 오를 것이다, 아니면 조정되지 않을까, 내릴 것이다. 예,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저기 이 위원장님부터 한번 의견을 좀 쭉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최소한도 유지하거나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우리가 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 정책들을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공급되는 것들을 정말 필요한 수요자들이 이것들을 접근하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일부는 실질적으로 주거가 목적인 그 실수요자가 접근을 하지만은 상당수 물량은 가수요들이 결국 받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투기 수요. 그렇죠. 투기 수요죠. 가수요는. 네네네. 그런데 정부가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 규제들이 각종 이유들을 들어서 뭐 연기되거나 뭐 없애겠다 이런 논의들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가수요들을 인정해 주는 건데 또 그런 규제들이 사실은 이 투기를 해서 얻어지는 그 인센티브보다 규제를 통해서 그 내놔야 되는 페널티가 더 커야 되는데 네. 규제를 통해서 내놔야 되는 페널티보다 거기서 나오는 그 이익이 훨씬 더 큰 경우에 결국 이것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투기를 감내할 만한 조건이 그렇죠. 돼 있다. 네. 지금 구조가 지금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구조가 그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지금의 어떤 기조들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이어서 좀 말씀. 예. 저도 이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뭐 가장 큰 틀의 문제는 정부의 정책이죠.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가 되는데 지금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임시방편적인 대책들이 주로 나오거든요. 어디가 오른다 그러면 누르고 또 딴 데가 오른다 그러면 누르고 지금도 뭐 8월달에 대전 지역 같은 경우도 또 광역시 또 제한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지금까지 뭐 21번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뭐 물론 그런 여러 정책들을 통해서 가격이 좀 안정이 되고 이러는 거는 정부도 바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전 국민들이 다 바라는 일일 텐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지금 뭐 반등시켜서 뭐 꺾는다든지 이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대내적으로 좀 복잡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부동산 가격은 최소한 유지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일단 유지 또는 조금 오를 것이다라는 쪽으로. 박 의원님, 그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지금 정부 정책 얘기해 주셨으니까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잖아요. 이 네네. 8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네네. 이 지방광역시가 포함이 됩니다. 네네. 이 민간 택지 아파트 전매 기한이 바뀌잖아요. 네네. 이제 등기를 해야 네네. 매매가 되는데 제가 볼 땐 이게 좀 굉장히 강력한 정책 같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좀 쉽게 말해서 소위 뭐 약발이 좀 안 먹힌다고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대안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네. 물론 이제 8월 달에 시행이 되면서부터 기본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부담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이제 중도금도 납부를 해야 되고 잔금까지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내가 진짜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만 또 시간도 좀 건설될 때까지 등기할 때까지 시간이 또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이제 실수요자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청약률이 뭐 대전 같은 경우도 60대 1, 뭐 100대 1 이렇게 훌쩍훌쩍 넘어다니는데요. 그거 부분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부작용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는 분양권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있고 또 8월 전에 분양이 되면 그 분양 시장은 또 어마어마하게 또 뛸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조금 시간이 지난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부작용이 좀 심한 시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오를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이 오른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아마 좀 지역을 나눠본다라면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5월 6일 수도권 공급 확대 정책에 의해서 2025년까지 어떤 공급 시그널을 그려줬다라고 보는데 그 공급 시그널의 최종적인 목표는 25만 플러스 알파 정도로 해서 장기적인 공급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다음 재건축을 위주로는 상당히 지금 침체적인 부분을 보이고 있고요. 강남 4구 이외에 이제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제 5억 원, 6억 원대 주택 가격들이 지금 이제 6억 원대를 상회하는 정도로 가서 이제 규제가 덜한 그다음에 이제 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가격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일부 상승세를 보이기 있기 때문에 뚜렷한 양극화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전시장을 이제 놓고 본다라 그러면 대전 세종에 좀 포커스를 대전 맞춰주시죠. 세종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제 대전 세종도 이제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어떤 원인이 있는가를 이제 좀 살펴보면 제가 이제 제 입장에서 좀 살펴봤을 때는 어떤 비규제 지역,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의 어떤 탈출이 수도권에서 상당 부분 있었다라고 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전과 세종에서의 주택 거래의 약 30% 정도가 외지인이 구매한 어떤 통계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 뭐냐면 한 10%에 머물던 외지인 구매 비율이 30% 이상이 됐다라는 건 이미 그 시장이 투기 시장화돼 있다라는 거죠. 투기 시장은 강력한 규제와 그다음에 공급 확대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 올라가면서 거래량을 줄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대전 지역에서 아니면 또 세종 지역에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줄어든다라면 추격 매수가 없다라면 앞으로 이제 꺾일 수 있는 어떤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실수요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그걸 중심으로 좀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도 정부가 만약에 규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전 지역 또는 세종 지역의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또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나치게 이제 올라간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규제 지역으로 되는데 지금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게 규제 지역 발표 전에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이 되는 거죠. 결국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한다라는 거는 청약을 받은 이후에 이 버블링에 대해서 이제 횟수를 줄여줌으로 인해서 이제 버블링 되지 않는 어떤 그래서 실수요자를 좀 보호하겠다라는 이제 시그널이 대전에 좀 나왔는데요. 상당히 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또한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미분양 물량이 소진됐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다 보니까 이제 실수요자들이 위기를 느끼는 거죠. 야, 이거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왜냐하면 미분양 물량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상승 기대감은 상당히 클 거라고 보여지는데 추격 매수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여지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소장님 견해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에 규제가 들어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세종은 지금 이미 뭐 규제가 지방에서는 뭐 유일하게 지금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세종은 규제 가능한 대부분의 규제 정책이 이미 쓰여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인구 확장에는 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 세종시가 그동안 핫 이슈가 되고 지난 이제 2007년 이후에 행정도시로 수도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인구가 한 8만에서 35만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몇 년 만에 인구가 늘어났다면 거기에 도시에 걸맞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고 주택이 갖춰져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역을 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격이 올라갔던 거고 2030 세종시 도시 기본계획에 의하면 한 50만에서 60만 정도가 이제 인구 최종 목표면 지금보다 한 1.5배 정도가 더 커져야지 이제 세종시가 완성이 된다라고 놓고 봤을 때에는 세종이 여전히 구제 지역으로 묶여 있다 하더라도 청약 시장을 중심으로는 지속적으로 과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것이 규제를 이기는 거죠, 현재. 네. 자, 저희 기자들 이제 보통 취재할 때 이제 현장의 촉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들 하는데요. 저는 저기 서지 부장님 의견이 제일 귀가 좀 기울여지는데 지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그렇죠. 잘못 또 방송에 나가면 괜히 또 오해를 받을 수 있고 한데 분명히 이제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하방 요인과 지금 상승 요인이 지금 상존하고 있다라고 봐요. 물론 지금 그 하방 요인을 보면은 실물 경제가 너무나 지금 침체되고 있고 또 지난해부터 단기 내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라는 어떤 그런 요인을 봤을 때는 분명히 그건 하방 요인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지금 상승 요인이라고 제가 가장 보면은 아까 뭐 혁신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서 보면은 이 부동산 규제가 지금 핀셋 규제의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냐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저는 상승 요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핀셋 규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조그마한 연못에서 고기를 잡는 거하고 또 큰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거하고 봤을 때 조그만 연못에 몰아넣고 고기를 잡는 게 훨씬 쉽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핀셋 규제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 세종시도 말씀은 세종시를 계속 지금 장기 기간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 여파가 어디냐면 대전으로 넘어왔습니다. 또 대전 가격이 지금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세종시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평가 인식이 팽팽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세종시가 또 올라갑니다, 지금. 그래서 세종시도 지금 매물이 지금 없는 현상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또 분양가 또 지금 8월 달부터 전매 제한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떤 일이 괴리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기존에 있는 입주권들이랄지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단기 내에 또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연축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교묘하게 지금 그 지역이 거기가 지금 개발지역으로 호재도 있지만 그 분양권 전매 제한하고 정부 정책 발표하고 맞아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대전이 지금 규제에서 자유롭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좋게 얘기하면 투자 세력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 세력들이 몰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어떤 그 핀셋 규제라는 어떤 그런 게에 지금 이제는 정책적인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상승 요인으로 지금 보면 정부에서 지금 야심차게 문민정부 들어서 했던 민간 임대사업자 등 정책을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의 2020년 4월 23일 날 국토부에서 보도 자료를 보면 51만 1천 명 정도가 지금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누적 임대수가 156만 9천 호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4년간 8년 동안 이 사람들은 주택을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물량이 시장에 나와야 되는데 시장에 나올 수 없는 구조로가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기간 내에 주택을 매매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3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데 일반적 경제 논리를 보더라도 가격을 잡겠다고 하면서 공급을 차단하는 그런 지금 역행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정책은 전반적으로 제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 정책이 계속 지주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단기 내에는 아파트 가격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다. 그렇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누적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큰 폭의 하락세가 또 올 수도 있다라 그 위험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지금의 어떤 이런 상승 요인이 계속 갈 거다라고 저는 보는 부분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방 요인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단기를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저는 2023년 정도가 2023년 최대 정도가 고비가 아닌가 저는 경각점이 그렇게 될 보고 것이다. 있습니다. 지금 그 네 분 전문가들 의견이 대체적으로 이제 오를 조금이라도 유지 또는 오를 거다라고 이렇게 모아지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럼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내볼게요. 코로나19 여파가 상당합니다. 당장 수출 부진, 내수 악화에 지방 미분양, 대전, 세종은 물론 예외입니다만 오르고 있고요. 특히 세종, 오피스텔, 상가 심각합니다. 어제 보니까 그 경상수지 적자가 9년 3개월 만에 최대 적자더라고요. 32.5억 달러였나요? 지금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경제가 또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만 나홀로 고공행진이 가능하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의 이제 상황을 조금 보면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뭐 많이 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지금 정부의 정책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작년 12월에 또 조금 강력하다라고 했던 또 대책도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가 6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까지 좀 매물 물량이 좀 나왔고 뭐 지금 부담이 이제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부담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규제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변했다라고 보는 게 저는 조금 더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가 된다. 뭐 1년, 2년까지 가고 우리 뭐 우려하시는 대로 되면 안 되겠지만 우려하는 것처럼 코로나가 이제 생활이 될 것이다. 이러한 지금의 생활 패턴이 유지가 되고 경제는 더 침체가 되고 장기화가 되고 이런다면 부동산 가격에는 지금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뭐 지금 긍정적으로 뭐 해결이 되리라고 본다면 부동산 시장의 영향은 크게 없을 거지만 장기화가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뭐 2008년의 금융 위기라든지 뭐 1997년 IMF라든지 이런 식의 걱정들을 많이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좀 되는 국면에 진정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냥 지나가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큰 영향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상태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좀 갖는데요. 네. 이제 코로나 초기에 주택 가격이 떨어진 건 분명해요. 그런데 과연 주택 가격이 일부 떨어졌던 것들이 코로나 때문이냐? 네. 그건 조금 다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가 내놨던 이제 대출 규제 이게 일정 정도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거기에다가 5월 31일까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에 네.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의해서 물량들이 좀 나왔고 그 물량들로 인해서 떨어졌었는데 문제는 어떤 그런 위험성을 감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분들은 이제 내놓지 않게 되죠. 주택을 시장에 내놔야지 뭐 형성이 되는데 안 내놓다 보니까 이제 하방률이 다 사라진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도 이제 교수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는 게 이게 현재 경기 침체가 장기화됐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지금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몇 달이 아니고 한 1년 뭐 이렇게 해서 장기화됐을 경우에도 과연 현재 어떤 그 투기 수요들이 버텨낼 수 있을 것이냐. 네. 버텨낼 수 있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정기 침체로 갔을 때 이걸 버텨내지 못한다면은 우리도 부동산에 상당히 큰 좀 충격이 좀 오지 않겠나. 좀 이런 생각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 투기 수요의 날개를 좀 달아준다 그럴까요? 금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로 금리 시대인데 기준금리가 또 내려갔죠. 뭐 시중 부동자금이 1,1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같은 저금리 어떻게 투기로 이어진다고 보세요? 소장님 어떻게 저희가 좀 전망해야 될까요? 2008년 이제 그 시기에서 금융위기 이후부터 우리는 글로벌과 한국은 계속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잠깐 상승하려고 했지만은 다시 경기가 둔화되다 보니까 이제 인하 추세로 돌아왔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만 해도 약 0.75%포인트를 두 번의 인하를 강행해서 지금 0.5%면 사실 우리 같이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에서는 거의 뭐 제로 금리라고 봐도 그렇죠. 저는 무방하다라고 봅니다. 결국에 정부가 이런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물 경제들이 지금 거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유지한다라는 거는 정부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통화 정책 자체가 약발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결국에 뭐냐면 지금 이 저금리 상황에서 시중에 돌고 있는 어떤 유동성의 확대가 자산, 실물 자산의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저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실질적인 투자 수요들이 시장을 관망세로 보고 있다는 걸로 보여지는 거죠. 결국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가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기에는 어떤 코로나 국면이 사실 진정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상황을 좀 진단을 해본다 그러면 1997년의 외환위기는 우리나라에 달러가 부족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러만 가져오면 문제 위기는 해결이 됐죠. 2007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금융이 원인이었죠. 금융이 부동산과 유럽 재정위기와 실물 경제로 이어지는 어떤 연결고리를 했지만 결국에 금융을 파산을 시키고 뭐를 하든 유동성 확대와 금리 인하로 분명히 정책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코로나는 이 경제학자들한테 경제를 맡기는 게 아니라 의사들한테 이 경제를 맡긴 꼴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럭다운이 생겼고 그리고 여기에 수요와 복합 충격으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IMF에서도 한국 경제를 마이너스 1.2% 올해 성장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 3% 인하가 됐다라면 자영업자들이 충격으로 올 것이고 그다음에 실업이 어쨌든 증가하게 될 것이고 소득이 감소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감소했을 때에는 빚으로 과다한 대출로 주택에 투자했던 어떤 투기 수요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흔들릴 수밖에 없고 흔들리는 영향이 실제로 시장에서는 거래량과 가격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이제 코로나가 현재까지의 우리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아직 뭐 쉽게 얘기해서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이것이 지금 한국에서도 어쨌든 생활용으로 돌아섰지만 여기저기서 계속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국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럭다운으로 인해서 수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점점 더 축소를 될 것이고 이것이 이제 저는 부동산 시장으로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으로 한국 경제나 한국 부동산이 코로나의 영향하에 저는 놓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도 L자를 얘기하고 W자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인식하는 건 V자 반등은 좀 힘들지 않겠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원인이 이제 여기에 있고 이것이 공포로 다가왔을 때 비로소 이제 부동산 가격은 출렁거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았다는 거죠. 예. 저희가 이렇게 경험상 보면 IMF 직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2008년 외환위기 때 폭락을 했습니다. 그 지부장님 그때도 혹시 같은 일을 하고 계셨었나요? 예. 그때도 부동산에 예. 종사하고 있었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코로나랄지 제로금리라든지 그런 영향보다는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보는 가장 큰 그 부동산 가격 상승하는 요인을 보면 심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부동산 규제 정책도 중요하고 뭐 금리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표준금리는 더 이상 이제 낮출 수 있는 게 한계가 이제 왔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시중에 지금 대출 금리도 제가 봤을 때는 은행권의 어떤 구조상 봤을 때 2% 미만으로 실질 대출 금리가 떨어지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대출 금리 가지고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저는 보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동산 가격은 심리전이라고 저는 봤는데 지금 주위에 있는 분들이나 투자를 하신 분들이 보면 단기 내에 2억 3억을 투자해가지고 2억 3억의 어떤 장기 내에 어떤 수익을 올렸다고 보면 이분들이 그 많은 지금 유동성 자금이 어디로 가겠냐는 얘기죠. 유동성 자금이 갈 곳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문제는 지금. 그리고 그렇게 한번 또 돈을 벌어본 학습 효과를 통해서 이분들은 그 길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지금의 어떤 부동산 이 가격 상승 요인은 심리다. 저는 이 심리를 꺾을 수 있는 게 과연 꺾여지겠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를 잡지 못하면 제가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은 상승은 장기간에 갈 거라고 보고요. 대신에 또 이게 계속 지속됐을 때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우리 사회적으로나.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제 몸무게가 지금 예를 들어서 70kg가 나가는데 갑자기 이게 100kg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분명히 각종 성인병이 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어서 3억짜리 가는 게 이게 9억, 10억 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융위기하고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그때는 금리가 상당히 고금리였었습니다. 금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근데 금리가 저금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입주 물량은 그때는 입주 물량이 풍부했었는데 지금은 보면 입주 물량이 그때에 비해서 오히려 더 적은 지금 효과가 좀 있고요. 전세가율 같은 경우도 그때 보면은 34.97% 정도가 되는데 현재는 지금 이번에 봤을 때는 50%가 이상 되는 그래서 어떤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많이 갖춰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봤을 때는 미분양 물량이 상당히 증가했는데 지금은 미분양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최고의 경쟁률을 계속 좀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때 금융위기하고 지금하고 상태는 참 비교 자체가 좀 힘들다 여러모로 봤을 때는 지금 그런 지부장님 있습니다.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 경제는 분위기, 네, 체감하는 분위기가 중요한데 좀 쉽게 얘기해서 겁을 안 낸다고 할까요? 그렇죠. 그런 이제는 분위기에 뭐 금리라든가 미분양 물량이라든가 많이 다르다. 그럼 저희가 다시 또 이제 정부 규제 얘기를 좀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위원장님이 좀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좀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예. 정부 규제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건 지방 정부는 할 수 있는 규제가 없는 겁니까? 이 두 가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일단 현재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각종 규제 정책들 있잖아요.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먹히고 있는 게 뭐냐.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은 하나는 이제 그 대출 규제.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 좀 강화된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다주 집들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3억 이상의 자금에 대해서 자금 출처를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나마 이제 효과가 있는 것들 아니냐. 거기다 뭐 최근 나온 이제 전매 제한 뭐 요 정도가 지금 문제인 것 같은데 문제는 정부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동시에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이거에 역행하는 또 사업들을 하는 거죠. 이제 공급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예를 들면 사실 공급이 딸리는 건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 얘기하지만은 주택 보급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조금만 이제 더 차면은 거의 한계선에 좀 도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공급을 하는데 과연 이게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가냐? 아니거든요. 가수요자들한테 몰려가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개선돼야 되고요. 문제는 정부가 이번에도 보면은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전면에 나선 거죠, 이유가. 그러면서 수도권 상기 신도시 공급하겠다. 이게 뭡니까? 수도권과 도시와 도시 사이에 기존의 2기 신도시 해가지고 그 사이에다 도시들을 또 하나씩 만들었죠. 지금 짜투리 땅, 나머지 짜투리 땅에 전부 공급하겠다는 게 3기 신도시거든요. 네. 거기다가 용산 개발 등 대규모 개발 계속하겠다.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이거 시행 연기하겠다. 그다음에 이런 개발 정책들이 계속 발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공시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거거든요. 공시가가 반영이 안 되니까 뭐 보유세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겁을 안 내는 거예요. 이것들이 현실 안 되니까. 그런데 이거 뭐 국회에서 반대한다, 정치권에서 반대한다 해가지고 이것도 거의 뭐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주로 정부가 하는 것들이 보면 건설 경기 활성화라는 측면으로 가다 보니까 끊임없이 공급을 통해 가지고 가수요들을 끊임없이 받쳐주고 있다. 이것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 들고요. 며칠 전에 국토부가 OECD 국가와 비교해가지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비싸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가격 인상이 4% 정도다. 우리나라 가격 인상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가 실거래 사이트 가가지고 뭐 쭉 한 기간 동안 걸 쭉 뽑았습니다. 뽑았더니 한 40% 정도 가격이 뛰었거든요. 근데 정부는 4%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부한테 근거를 공개하라. 그랬더니 그거는 공개하지 못하고 우리는 표본조사를 통한 통계다. 이렇게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전국을 함께 본다. 이런 논리 피우고 있고요. 문제는 정부가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 투명한 정책들이 나오는데 정부는 정부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정책들을 펼칠 때 시민들이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속에서 현재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도 중요하다. 지방정부 역할은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그건 저희가 다음 기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요. 이거 꼭 여쭤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저희가 한 30초씩밖에 시간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무주택자 내 집 마련
먼저 해야 됩니까? 요거 이 소장님부터 어떻게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사태를 보면 서울에 이제 30대들이 집을 많이 구입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주택 가격이 상상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30대가 구입했다라는 거는 대출을 많이 깔았다라는 얘기죠. 현재까지 내가 무주택자라면 지금은 상당히 불확실성이 확대돼 있고 가격의 변화폭이 클 수 있는 시기가 앞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조금 더 관망하면서 부동산 또는 주택 가격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관망해라. 네. 알겠습니다. 서지 부장님 어떻게? 저는 뭐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빨리 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봤을 때는. 근데 지금 그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사기보다는 우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 아파트 쪽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기회를 좀 잡아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전 같은 경우에 서구나 유성구 지역 같은 경우는 조정 지역으로 지금 분양가 조정 상한가 조정 지역으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이 시장 가격을 지금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전에서 서구에서 만약에 분양가가 3.3평방미터 1,500만 원이라고 봤을 때, 근데 시중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벌써 지금 2,500만 원을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사기보다는 신규 분양 아파트를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 좀 짧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위원장님. 내 집 마련 요원하지 않나 시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 시기는 투기 세력도 매수 시기다. 이런 생각 들고 정부가 그러니까 뭐 공유 개발을 통해서 국공유지를 개발해가지고 장기 임대 주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토지는 임대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뭐 이런 제도들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네, 저도 뭐 지부장님하고 좀 의견을 일치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사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내가 거주 목적이라면 우상향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필요하다면 구매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구매해라. 네, 너무 올라도 걱정, 너무 떨어져도 걱정, 바로 집값입니다. 분명한 건 우리 사회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개인과 가족에게 너무 큰 짐을 지게 해왔다는 점인데요. 부동산 시장의 안정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되겠습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